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11번째였는데 이번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사일이 일본의 바로 앞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며 쓴 돈이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본 앞바다에 미사일을 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50대의 군인 출신 탈북민은 현재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밖에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하며 제재를 풀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그 미사일이 일본 앞으로 떨어진 데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아베는 북한과 조건 없는 북일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게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죄악의 족쇄를 풀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임기 내에 북일 수교를 이루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북한에 피해 보상금을 내놓는다면 그 규모는 최소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책임을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은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3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일본은 100억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대화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보상금일 뿐 배상금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본은 북한이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주면 북한에게도 똑같이 배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보다도 더 분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8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일본이 계속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840만 명을 강제 동원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을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협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수교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 피해 보상에 협상하면서도 일본은 100억 달러를 제시하며 보상금이 아닌 납북 피해자 책임 인정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해오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제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남조선 당국을 소나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 우리 민족은 천년숙적 일본의 제약을 반드시 1100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앞바다로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뒤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선언하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놓으려는 분위기다. 분노한 한국 국민들이 NOJAPAN이란 구호 아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한국은 냄비근성이라 불매운동은 오래 못 간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전해지며 무역 갈등은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는 모양새다. 사실 일본에서는 2019년 연초부터 아베가 수출 규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문을 믿지 않았다. 일본 역시 잃을 게 많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일본 기업,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일본의 지역들도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봤다. 게다가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본은 소비세가 인상될 때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바 있다. 만일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보이면 아베도 물밑 협상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며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은 지금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완전 고용을 달성했으며 도쿄 공실률은 1%에 불과하다.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있을지라도 자국 경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규제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본. 일본이 과감한 무역 도발을 행한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 호황만 있지 않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일본과 중국이 튜야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전쟁을 벌이던 2010년, 중국은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방지였지만 영토 분쟁이 원인이란 건 뻔했다. 뉴욕타임스는 2010년 9월 중국이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히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모터의 필수 부품이다. 당시 세계 히토류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됐고 2019년 기준으로도 중국의 점유율이 80% 이상에 달한다. 히토류 규제는 일본 시가총액 1위 토요타 자동차에게 치명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일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다. 2014년 WTO에서 승소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는 86%에서 2015년 기준 55%까지 떨어졌다. 덕분에 중국의 히토류 업계는 2014년 처음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한국의 무역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처럼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 대중들은 일본을 통해 한국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려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한국과 일본 경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일 무역 전쟁 발발 이후 일부 사람들이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40%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30%에 달한다며 일본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 자산은 GDP의 270%가 넘고 예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은행은 이 돈으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다. 가계 부채 비율도 한국이 GDP 대비 100%를 넘는 데 비해 일본은 58%에 불과하다. 단순히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고 일본이 망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 차분히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서로 확연히 다른 부분도 많다. 때문에 어떤 면이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불황에서 탈출하는 시작점이다. 20년간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의 불황기와 호황기를 모두 살펴본 저자는 물론 탈출을 통해 우리가 일본의 어떤 경험을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한일 분쟁이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한국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일본 산업 경제계에서는 분명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언론사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신 일본 신문은 좋은 이웃 관계는 사람, 물건, 돈의 자유롭고 활발한 왕래로 이익을 얻는 기업 활동이 대전제이고, 이런 대립의 격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해치고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제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경제인들로부터 정치인들에 대한 쓴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인가 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7월 이후 재계를 대표하는 세 개의 단체와의 기자회견에서도 재계 총수들은 빠른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말하며 경단련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정부를 향해 직언을 하던 경제동호회도
정치와 경제는 지금 어디를 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고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재계단체 간부 출신의 한 기업 정상의 코멘트로 발신력이 약하다, 더 의견을 말해도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계 관계자들의 침묵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기사는 주장하는데요. 관련한 재계단체 전 대표의 코멘트로 아베 정권의 발언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일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미묘했던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관련 브리핑 전에 총리 관저에서 과감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못 박은 적이 있었고, 아베노믹스로 살아난 경제계에서는 2014년에 경단련이 회원 기업들에게 아베 정권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호소를 제기했던 이런 밀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 상공회의소 등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 단체 대표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사 내용은 가진 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들이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혜택을 보았으니 아베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하지 말 것이며 아베에게 정치자금도 제공해야 한다 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한통속인 밀월 관계로 인하여 현재 일본 재계가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다음 기사 내용이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일 갈등은 전 징용공 문제에서 발단했고,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받은 해당 기업들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재계단체의 주요 회원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의 강경 자세를 취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모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아베가 일본의 국익을 감안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전범 기업들과 아베 사이의 검은 커넥션으로